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조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저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제 나이를 정확하게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70년생입니다. 개띠입니다. 예. 70년생이면 올해 55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다 팔고 요즘 밤에 부업 뛰는 125cc 택택이라 그러죠. 스쿠터 하나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한때는 3대 정도는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3대씩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껏 살면서 이제 겪었던 오토바이 배기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요즘 제가 배달된 카페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보면 한 번씩 카페 자주 보진 않습니다. 저도 바쁘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이종 소형 면허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배기량 오토바이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저는 다 그것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쓱 웃고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제가 겪어왔던 오토바이 배기량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이제 잘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지금도 참 곱고 이쁘지만 첫 인상은 콧날이 오똑한 게 되게 이렇게 도도하고 이렇게 좀 자존심 세게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성격이 무르고 순하고 착합니다. 쉽게 말해서 밖에 나가서 살림만 안 차리면 바로 다 이해해 주는 여자입니다. 예, 저는 결혼은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상당히 미인입니다. 예.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타본 오토바이는 저희 돌아가신 조부님 오토바이입니다. 혼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혼다 조부가 12계열을 깁니다. 125cc 오토바이인데 그걸 타셨는데 그걸 제가 몰래 이제 키 싹 이렇게 할배 서랍에서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처음에 몇 번 타다가 그 다음에 할배가 또 VF도 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몰래 이렇게 좀 타다가 오토바이를 이제 할매가 이제 할배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이제 손자가 자꾸 오토바이 타고 한 번씩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할배가 이제 되게 뭐라 하고 키를 이제 숨기는 바람에 오토바이를 쭉 안 탔습니다. 중학교 때 이후로는 안 타다가 제가 결혼하고 성인이 돼서 첫 애가 아마 태어났을 때일 겁니다. 그때 처음 나온 오토바이가 뭐냐면 재밌습니다. 이제부터 처음 나온 오토바이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산 오토바이가 뭐냐면 혼다 CBR 125라는 오토바이입니다. 예. 혼다 CBR 125라는 오토바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에 이렇게 깜장 이런 약간 무늬가 있는 그런 오토바이였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길 건너 큰 길가에 보면 친구가 오토바이를 가게를 합니다.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놈한테 가서 그걸 사고 싶다고 했는데 친구 그놈이 아마 물건을 팔았는지 안 그러면 딴 데 연결을 시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걸 이제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걸 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오토바이가 지금도 이래 도로에 좀 굴러다닙니다. CBR 125R이. 그래서 그 오토바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볍고 빠르고 고장 없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CBR 125를 타고 온 데를 댕겼습니다. 아마 저기 부산도 다니고 경주도 다니고 포항도 가고 혼자 막 다녔어요. 막 미친 듯이 다니는데 CBR 125R은 약간 F 계열이 가까운데 오토바이도 굉장히 편하고
또 이렇게 또 가속 성능도 좋습니다. 125cc급에서는 그래가지고 다니는 이제 그 시내에서는 굉장한 거의 100%의 만족성을 냅니다. 그 뭐 사이드백 하나 붙여도 되고 가방 매도 되는데 하여튼 엄청난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타고 막 다니는데 국도를 가면 이제 도로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엎드려가지고 가을 속에 이렇게 머리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스로틀을 이빨 감으면 내 기억으로는 그 오토바이의 최고 속도가 그 내리막에 탄력 붙으면 한 120km, 평지에서 한 5km에서 한 10km 그 언저리 같이 씹습니다. 평지에서. 오르막에서는 이제 속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주 나름 만족스러운데 차들이 이제 국도에 가면 한 번씩 보면 이렇게 자꾸 추월을 해가고 또 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배기량에 대한 이제 갈망이 오는 겁니다. 와서 그 오토바이 이제 엔진이 오토바이를 더 빠르게 할 수 없나? 그래서 이제 온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해서 이것저것 보고 튜닝을 하면 뭐 마라를 바꾸면 빨라지나 뭐 하면 빨라지나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 당시에 꿈의 제 드림바이크가 그때는 이종 소형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림바이크가 RS125였습니다. 아프릴리아 그 RS125라는 그 2기통 바이크가 있습니다. 2기통이 아니라 투사이클입니다. 단기통인데 투사이클 바이크가 있는데 그 오토바이는 거의 한 뭐 160, 70km까지 가는 그런 머신이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고가고 그 당시에 또 그리고 엔진이 또 수명도 짧고 하는 그 실린더가 거의 소모성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RC 비행기를 오래 날려서 하는데 그런 엔진입니다. 예, 투사이클. 그래가지고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카페에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읽으니까 125cc에서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125cc에서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살을 빼는 겁니다. 짐을 줄이고 살을 빼는 겁니다. 예,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같은 오토바이일 때 그 무게가 많이 체중이 뭐 한 80kg, 90kg, 100kg 나가는 사람보다는 한 60kg, 65kg 나가는 사람이 한 훨씬 빠르게 갑니다. 예, 물리적인 이제 법칙이죠. 그래서 결국 그래도 계속 탔습니다. 계속 타다가 이제 도저히 그 속도에 대한 갈망이 너무 진짜 딱 10km만 더 갔으면 진짜 한 20km만 더 빨리 갔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그런 갈망에 너무너무 이렇게 그 간절한 겁니다. 간절하다는 표현이 맞죠. 너무 간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종 소형을 일단 따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건 없건 뭐 면허가 있어야 그 125cc 이상을 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울산에 상북면허 시험장에 갔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상북면허 시험장에 갔는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예, 상북면허 시험장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그 한 번 시험 칠 때 한 50명씩 쳐치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번호표 뽑아서 번호표 예약을 하고 시험 치는 날 되면 사람들이 이제 삐 하면 출발해가지고 이제 그 코스를 뛰는데 한 50명 난 떨어졌습니다. 예, 첫 번째 시험 가가지고 떨어졌는데 떨어져도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봤는데 한 50명 시험 치면 한 3명 정도만 붙고 다 떨어지는 겁니다. 다 탈락입니다. 한 47명은 탈락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재등록을 또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시험을 못 칩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러면 2주 뒤에 또 시험을 치게 됩니다. 기다리게. 그러면 또 한 달이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잔머리를 탁 굴려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약간 몸식 성향도 있습니다. 뭐든지 반복해서 열심히 하는 건 있는데 되게 몸에 감각이 좋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법을 물어보니 그 당시에는 울산에 면허시험장이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자체 면허시험장이. 지금은 그 삼성자동차인가 어디서 자체 면허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이종 소형도.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까 부산에 우리 후배가 그 수영에 가면
이종 소형 면허를 자체 시험을 친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체 시험이 뭐냐면 그 면허 시험장에서 연습하고 그 면허 시험장에서 이제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겠죠. 내가 타던 연습하던 코스에서 시험을 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종 소형 면허가 너무 필요해서 울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매일 오라 그라든가 매일 와서 1시간씩 타라든가 안 그러면 뭐 일주일에 4번인가 와서 1시간씩 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울산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인가 2번 나와가지고 3시간씩 타게 해줬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면허 시험 이제 그거 했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미라주 250으로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코스를 계속 탄 거예요. 가서 3시간씩. 그러니까 이제 딱 감이 옵니다. 이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T 크랭크인데 크랭크인데 이제 딱 들어갈 때 붙여가지고 눕히면서 감는 그 감이 옵니다. 딱 한 모서리를 붙여서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다음 주에 시험을 쳐서 저는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하는 말로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 돈 주고 면허를 산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면허증 딱 나오자마자 우리 마누라 손 딱 잡고 오토바이 사주가 해가지고 또 친구가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두 번째로 사는 오토바이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뭘간지 뭐 모터바이크인가 그 뭘간지 가장 핫한 오토바이 코멧 650R이었습니다. 제 두 번째 오토바이가 태어나서 제가 두 번째로 타는 오토바이가 코멧 650R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매한 오토바이가. 근데 이게 이제 제 1세대 초기 버전을 샀는데 빨간 이렇게 통카울로 되어 있는 그 오토바이인데 그걸 사가지고 바로 그날 보험료고 등록하고 이제 바로 간 겁니다. 도로에 나갔는데 어디 갔느냐? 오토바이는 잘 탔어요. 오래 탔어. 이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 지금 울산 그 밀양간 그 도로 있죠. 지금은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 바뀌었는데 초창기에 그게 이제 제 오토바이 처음에 탈 때는 그 전용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길 딱 가가지고 그 650R을 그 사자마자 원래 길들이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성적이 보기보다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코멧 650R을 타고 이제 그 울밀선입니다. 예, 그 이제 그 반천현대 지나서 그 언양 그 성남터널 가는 길 있죠. 이제 거기 갔는데 그래서 바로 조졌습니다. 조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가는지 배기량이 이렇게 커지면 오토바이가 어느 정도 힘을 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제 막 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타니까 그 계기판으로 그 해피 계기판이라서 속도가 더 찍히는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계기판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땡기니까 215km까지 나옵니다. 그 오토바이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옆에서 이렇게 좀 빨리 가는 막 그 130, 140으로 가는 차를 갖다가 거짓말 아니고 백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을 속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숨겨가지고 땡기는데 진짜 웅 하면서 가는데 이 완전 막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다. 이게 이제 진짜 오토바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타고 오랫동안 이제 다녔는데 하자가 뭐냐면 브레이크가 밀립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후기 650R 후기 버전은 이 앞 브레이크가 이제 디스크가 2개입니다. 2개. 근데 제가 샀는 버전은 디스크가 1개였습니다. 1개였고 그 앞 브레이크 자체가 이렇게 캘리퍼가 약했습니다. 약해가지고 브레이크가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그 뒷브레이크에서는 그 캘리퍼를 앞 브레이크에 꽂아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레이크가 너무 밀리는 겁니다. 한 번은 그 부산 가는 교차로에서 내려막길을 탄력 붙여가지고 거의 한 200km로 내려가는데 트레일러가 그냥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와가지고 트레일러하고 오토바이하고 그냥 교차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제가 트레일러 바로 그 브레이크 잡았는데 계속 오토바이가 그 당시에 지나갈 때도 한 140km 냈을 겁니다. 트레일러 꼬리 바로 뒤로 제가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그 개새끼죠. 엄마가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명에 갈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페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면서 이제 그 결국은 그 브레이크를 개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좀 큰 캘리퍼를 갖다가
작은 갤리퍼를 뜯어내고 큰 갤리퍼를 꽂으려면 그 당시에는 이제 갤리퍼 연결하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앞다리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스윙 그 앞다리하고 붙이는 그 갤리퍼 그 다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딱 생겨가지고 갤리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다이가 있습니다.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걸 또 굉장히 어렵게 구해가지고 결국 그 친구가 이거 가서 붙이라 해가지고 갤리퍼를 교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초기 버전입니다. 650을. 그래가지고 이제 큰 갤리퍼를 꽂으니까 브레이크도 잘 듣고 가속 성능도 좋고 그 캐브레다식이었습니다. 예, 후기 버전 인젝션인데 그냥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타고 온데 미친 듯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뭐 옆에서 누가 뭐 방방거리면 자동차 말입니다. R차 그 당시에도 R1이 있었는데 그런 차는 근접할 수 없고 그래도 난 내 오토바이가 제일 빠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그 당시에 막 그거 뭐고 일반적인 스포츠 카들 있죠. 뭐 국산 스포츠카나 외제 스포츠 카들도 그 근접할 수 없는 출력을 냅니다. 650cc 그 당시에 R만 해도 그게 그 효성 그 오토바이인데 그 엔진 자체의 그 설계 도면이나 그 형은 스즈키 SV650 엔진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션을 그대로 안 갖고 와서 미션이 약간 하자가 있었는데 그 2기통 V형 엔진인데 엔진은 굉장히 그 설계나 그 형은 좋은 엔진입니다. 코멘 650 안에 장착되어 있던 엔진이. 그래서 타는데 브레이크도 이제 잘 듣고 ABS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듣고 재밌게 탔는데 고동감도 좋고 바타도 좋습니다. 후기 캐브레다형보다 제가 둘 다 타봤지만 그 초창기 캐브레다 모델이 제가 봤을 때 바타가 더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다가 하자가 뭐냐면 그 제네레이터 있죠. 제네레이터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먹통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제가 한여름에 그 놀러 갔다가 그 제네레이터하고 그 저거 뭐고 제네레이터 레귤레이터라고 하죠. 전기를 변화시키는 그 부분이 잘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레카를 부르고 이제 짜증이 난 거죠. 말 그대로 그 배신감을 느낍니다. 어디 놀러 갔을 때 오토바이 타고 놀러 갔을 때 이제 그 복귀를 못 하게 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부분을 굉장히 그 제 오토바이 라이프에 지금은 다 찌그러졌지만 가장 그 당시에 이제 중요시하게 여겼던 부분이 코스트,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 안정성입니다. 내가 무사히 어딜 놀러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근데 이제 오르막에서 그 오토바이를 많이 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시동도 못 걸고 해가지고 이제 차 불러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오토바이를 보낸 게 그 친구 가게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성이 난 거예요. 말 그대로 성이 나가지고 이제 짜증이 막 이빨이 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또 출력보다는 짜증이 이제 먼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필요 없다. 좀 이렇게 가볍고 빠르고 편하게 탈 수 있는 오토바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 친구한테 나한테 권해준 오토바이가 뭐냐면 그 당시에 권해준 오토바이가 뭐냐면 스즈키 어드레스 125G라는 스쿠터입니다. 택택이 이거 타면 동네에서 굉장히 빠른 건데 장거리 가면 좀 빡신데 고장은 난다. 그러면 이거는 발로 밟아서 시동을 걸 수 있다 라면서 그 발로 밟는 그걸 보여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이거 아무거나 이거로 사겠다 해가지고 그 코멧 그 중고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친구가 중고 거래를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중고 매입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팔아버리고 아니다 그 중고는 딴 데 팔았습니다. 팔아버리고 스즈키 어드레스 125G라고 그 당시에는 그 일본 차입니다. 지금은 막 태국에서 막 찍어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샀는데 야 그 오토바이는 우리 친구가 달라해서 내가 아주 헐값에 줘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도 명차입니다. 정말 그 엔진이 야물고 튼튼하고 그 크랭크는 제가 한번 갈았습니다. 제가 그거 타고
부산에 수영하러도 다니고 일산지에도 수영하러 다니고 막 온데 막 가게 일 보러 다니고 막 안 끄지고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스즈키 그 뭐고 어드레스 125 V125G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파란색 굉장히 좋은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래 탔는데 그놈도 출력이 없죠. 예, 국도에 나가면 따이죠. 그래가지고 그 한번 젊은 시절에 고배기량 맛을 보게 되면 그 고배기량 오토바이를 계속 탑니다. 타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를 그냥 두고 그거는 이제 동네 마실용으로 두고 제가 오토바이 하나 더 샀는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 오토바이가 뭐냐면 야마하 페이저 6S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샀는 오토바이가 야마하 페이저 6S인데 그 중고로 샀습니다. 예, 중고로 사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탔는데 그 ABS 없습니다. ABS 없고 그냥 그 야마하 페이저 6S는 그 야마하 그 당시에 R6 엔진을 디튠이라 그럽니다. 출력을 약간 낮추고 조금 더 안정성을 좋게 해서 만든 그 엔진을 그대로 갖고 와 쓰는데 출력을 조금 낮춘 겁니다. 그래서 그 4기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투어용으로 이제 산 거죠. 사가지고 탔는데 와 진짜 그 속된 말로 말 그대로 이제 굉장한 그 만족도를 이제 선사합니다. 그 오토바이가. 그래서 그 페이저 6S를 타니까 사실 그 오토바이도 제가 결국은 팔았는데 그 오토바이는 제가 정말 만족스럽게 탔습니다. 야마하 페이저 6S. 근데 그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정말 좋은데 그 오토바이가 빠르고 이렇게 고동감도 속도도 좋고 필링도 좋고 브레이크도 잘 듣고 뭐 다 나는 다 좋아요. 그 한 번은 그 완전 그 제가 슬립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오토바이로 왜 슬립을 했냐면 지금도 쟤는 이제 그 아주 오래된 승용차 뒤는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내 신호를 받아 있는데 내 앞에 차가 그 당시에 구아방이라 합니다. 구아반떼. 굉장히 오래된 아반떼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그 욕 나옵니다. 근데 아반떼가 있었는데 차를 전혀 뭐 관리를 안 했는지 원래 뭐 그래 타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 차 있죠. 그만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주가 진짜 관리를 안 하는 차입니다. 그 차가 내 앞에 있었습니다. 앞에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신호를 받고 있었죠. 받고 있었는데 그 내가 그때 이렇게 한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그 아반떼가 내 앞에 있다가 출발을 하고 내가 조금 한 몇 초 있다가 출발을 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아반떼가 먼저 출발해서 거리가 좀 있으니까 앞으로 쫙 가가지고 이제 옆으로 넘어가가지고 추월을 하려 했습니다. 내가 2차선에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쌍놈의 아반떼가 앞에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 등이 양쪽 다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골목 들어간다고 세웠는데 그 아반떼가 그 브레이크 그 등만 돌아도 쓴다 하면서 바로 나도 세울 건데 이 개 같은 게 그냥 바로 써버리는 겁니다. 브레이크 등도 없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브레이크를 너무 심하게 치대가지고 그 자리에 슬립해가지고 제가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갈비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절대 그 뭐고 약간 오래된 차 있죠. 말 그대로 똥차 그런 차 뒤에 뭐 차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차가 오래돼도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관리 전혀 안 해가지고 뭐 밤에 스트레스로 쳐댕기는 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막 브레이크 밟아도 브레이크 뒷브레이크 미등 다 나갔습니다. 그럼 브레이크 등도 안 나오거든요. 그 이중 담하거든요. 그래 끄지고 다니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고를 한번 크게 겪고 그 차는 도망가 버립니다. 뒤에서 쾅해가 슬립해도 안 받치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 이제 완전 오래된 차는 그 제가 뒤에 안 따라갑니다. 절대. 그래가지고 트레일러나 이런 차들이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가 슬립을 했어도 그걸 고쳐가지고 또 그걸 계속 탔습니다. 페이저 6S를. 그만큼 좋다는 거죠. 내가만 조심하면 그 사고는 경험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타고 다녔는데
나는 그 오토바이를 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 오토바이 타고 싶었습니다. 고쳐가면서. 제 마인드가 약간 그렇거든요. 마음에 들면 그 뭐 카약이나 자전거나 뭐든지 내 마음에 들고 내 몸에 맞으면 저는 그냥 계속 갑니다. 말 그대로 폐차할 때까지. 그런데 이제 후배들하고 이제 투어를 많이 다녔는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게 한 20km까지는 스트레이트로 막 치고 나갔거든요. 잘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도의 부족함도 없고 했는데 이제 후배 놈들이 막 TL1000도 타고 하야부사도 타고 뭐 바이킹도 타고 비킹이라고 있습니다. 다 오버리트를 타는 겁니다. 하야부사가 그 당시에 이제 모임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보고 자꾸 한다는 소리가 형님은 뭐 돈도 많은데 오토바이를 형님도 오버레이트를 타세요 이러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굉장히 좋은 직선 도로가 나오면 그냥 내추럴에 가도 된다. 그 당시에 이제 오버레이트급들은 다 270km대 80km대 하야부사급은 한 300km를 찍었습니다, 최고속도를. 근데 내 오토바이는 암만 평지에서 이제 주 짜도 한 30km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라도 그때 투어를 가는데 이러면서 가는데 나는 최고 속도에 한 20km만 돼도 빠릅니다. 200km 넘어가면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하야부사하고 이제 이런 급들이 이제 넘어가는데 아론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내가 220km로 펑 가는데 옆에서 핑 이러면서 막 테니스 공 있죠. 이래 옆에서 날아가듯이 그냥 가버립니다. 후배들이. 그러니까 나는 만족하는데 엄청 빠른데 후배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속으로 느꼈죠. 오버리트는 역시 나름대로 이제 또 오버리트구나 그런 걸 느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래도 만족하면서 계속 탔습니다. 탔는데 하도 동생들이 이제 오버리트를 타라고 해서 제가 도입한 기종이 FJR 1300A입니다. 예, 그게 1300cc거든요. 그 외에 뭐 이제 아메리칸 뭐 야마하 볼트나 뭐 할리 뭐 일렉트라 글라이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탔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배기량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FJR을 제가 또 굉장히 오래 탔습니다. 거의 한 8년 10년 안 탔나? 그래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강원도를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장거리. 그래가지고 전국 일주도 하고 그래 했는데 그 바이크는 배기량이 크면 잘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회수율입니다. 우리 모든 제가 배를 타도 회수율이고 오토바이를 타도 이제 복귀율인데 오토바이를 정비를 잘 안 해서 복귀를 못 하게 되거나 뭐 그러면 헛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코메디 있죠. 그 레귤레이터가 잘 나간다 고 하는데 여행 갈 때 내가 정상적으로 관리를 했음에도 레귤이 한 번씩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에 제가 다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지금은 밤에 알바하는 125 스쿠터를 타지만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차보다 많이 이렇게 이제 느리죠. 최고 속도가 한 90km 조금 더 나옵니다. 근데도 가볍고 빠르고 발로 밟아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기종, 제가 지금 타는 기종은 완전 방정 시에도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배기량 큰 오토바이 지금 이제 젊으신 친구들은 타고 싶겠죠. 그럼 하는데 꼭 면허 따서 타시고, 그리고 그 젊은 날에 그런 그 심장이 뛰게 하는 그런 고동감 있잖아요. 한번 경험해 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저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슬립 사고 나가지고 여기에 이제 핀도 받고 재수술하고 갈비도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도 다 까져가 피 철철 흐르고, 그런데 이제 안 넘어지는 게 장점입니다. 안전하게. 오토바이는 1등 하는 것보다 2등이 낫습니다. 2등보다 3등이 낫고.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타시고, 또 가장 그 사고가 많이 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인사사고도
난 적도 있습니다. 예, 제 주위에. 근데 이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클럽 투어입니다. 사람들은 잘 이제 할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그런 투어는 안 가서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판 중에 하나가 여럿이 같이 다니면 더 안전한 줄 압니다. 근데 어떤 사고나 그런 위급 상황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고속 투어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이제 딱 정해진 규칙에 로드를 따르고 이렇게 안전하게 투어를 하면 더 안전한데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하고 내하고 둘이서 뭐 오토바이 탄다 오늘 밤에 그러면 본의 아니게 과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찰나에 앞차가 팍 들어가게 되면 뒤차도 따라가 나도 팍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차간 거리가 없으면 슬립합니다. 제가 그런 사고도 겪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뭐 2명, 3명 이렇게 짝지어 투어 할 때, 또나 야간 투어 이런 거 할 때 조심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오토바이 탈 때 장애인이 되거나 뭐 사망을 하거나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보통 어떤 딱 정해진 클럽의 규율이 없는 클럽 투어의 로드나 그 다음에 뭐 세컨 1번, 2번, 3번, 4번에 딱 이렇게 정해져 가는 규칙이 없는 딱 지그재그 비행 투어를 합니다. 알차를 타도 그런 투어를 하는데 그런 규칙이 없는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내하고 둘이 간다. 그럼 규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친구가 코너 좋다고 팍 들어가면 나도 따라가지고 팍 들어갑니다. 그때 사고 제일 많이 납니다. 둘이 갈 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일 사람들이 빠지는 착각 하나가 차간 거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내하고 친구하고 거리가 한 4m, 3m 밖에 안 됩니다. 앞차가 슬립을 하게 되면 나도 무조건 슬립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내보다 오토바이 더 잘 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 대부분 뭐 앞차 슬립하게 돼도 슬립이고 앞차가 코너에서 막 들어가지고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싹 이렇게 빠져나가도 앞차 시야 때문에 나는 더 불리합니다. 앞차가 긴급 회피를 한다 해도 나는 앞차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슬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너 탈 때, 진입할 때 앞차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뱅크 봐야 됩니다. 코너 각도, 뱅크 보고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제일 그러고 세 번째 착각 중에 하나가 초심자들이 그 고백연소 들어갈 때 앞차 보고 들어가다가 굉장히 많이 슬립합니다. 앞차만큼 예 반갑습니다. 앞차만큼 그 속도가 그 내가 제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예.